김금돈의 썰치는 라디오 김금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7살 여자입니다. 늦게 아이들 낳아서 현재 7살, 5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전에는 진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그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네요. 특히나 저는 결혼 전엔 아이를 끔찍하게 싫어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 낳아 기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뜻대로 되나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니 세상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존재가 자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 예쁜 건 내 눈에 예쁜 거고 남들에겐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예절 교육에 특히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귀한 자식인데 제가 부족해 아이들이 밖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꼴은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조금만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따끔하게 혼을 내는 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랑 생각이 달라 그 부분에서 자주 부딪혀요. 남편은 어릴 때는 무조건 예뻐해주고 마음껏 뛰어놀게 해야 한다는 주의예요. 애들도 점점 자라면서 철이 들겠지. 아직 학교도 안 간 애들한테 당신이 너무 빡빡하게 구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며 저에게 혼이나 우는 아이들을 달래줍니다. 물론 남편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남편은 어릴 적에 많이 혼나면서 자라 성인이 돼서도 자신감이 부족한 스타일입니다. 항상 주눅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어서 혹시나 아이들이 자기처럼 소심하게 될까봐 염려하는 부분이 크고요. 남편과 저는 소개로 만났어요. 제가 성격이 불같은 데가 있어 답답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남편이 좀 답답한 스타일이었죠.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제 눈치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3번 정도 만나고 남편과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남편의 자신감 없는 모습이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다 정신 차려보니 제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본능적으로 남편의 착한 심성을 꿰뚫어보고 좋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후엔 제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저희 부부는 적당히 연애하고 결혼을 결정했어요. 사실 제가 사남매 막내거든요. 저희 집은 이제 딱 저만 치우면 되는 상황이라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다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앞서 얘기했듯 제가 워낙 애들도 안 좋아하고 또 연애도 끈덕지게 못하니까 저희 가족들은 결혼도 못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30 후반이 돼서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 다들 좋아하신 거죠. 우리 김서방이 저걸 데려다 준다고 하니 우리로선 무조건 대환영이네. 저희 집에선 남편을 영웅대하듯 하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골칫덩이였나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밉다고 하는 것보단 고마울 따름이었죠. 반면에 시댁에선 저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처음 인사 가기로 했던 날도 시부모님이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셔서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오늘이냐? 네 아버지랑 나랑 일이 생겨서 못 나갈 듯하다. 오늘은 그냥 니들끼리 밥 먹고 들어가고 다음에 다시 날 잡자. 정말 황당한데 남편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내색할 수도 없었어요. 연애할 때 남편이 시부모님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야기해 주었기에 각오하고 있었지만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걸 까먹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차라리 제 존재를 까먹은 그날이 제일 좋은 날이었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저희 결혼 과정을 이야기하면 일단 시댁에선 100원 한 푼 보태준 거 없습니다. 다 큰 자식들이 결혼하는 거니 꼭 돈을 보태줘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부모님들은 그걸 넘어서서 남편에게 벌어둔 돈 전부 뱉어놓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민욱이 아빠랑 내가 부대찌개 끓여 팔아서 애 키웠다. 너희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니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만 식당 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얘 아빠랑 나랑 나이 들어 골병 들어서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러니 자식으로서
당연히 부모에게 보답을 해야지. 난 늙어서 너희한테 남못이라고 할 마음도 없다. 그냥 여태 모은 돈 우리 노후 자금으로 주고 너희는 새로 시작하거라. 어차피 그 돈 몇 푼 되지도 않을 텐데 젊은 사람들이 벌써 돈 가지고 연연할 필요 없다. 차근차근 모아가는 재미도 꽤 끌 테니 내 말대로 하거라. 남편이 어떻게 자랐는지 몰랐다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미 들은 얘기가 있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더군요. 이가 모아둔 돈이 어딨겠어요. 여태 학자금 겨우 갚고 그러고도 어머니 몇 번이나 천 단위로 이한테 받아가셨다면서요. 대놓고 남편한테 해준 게 뭐냐 말하고 싶었지만 참고 참아서 저렇게 말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남편은 외동으로 자랐어요. 외동이라고 하면 남부러울 거 없이 자랐다는 생각이 들기 십상이지만 오히려 남편의 어린 시절은 학대에 가까웠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어렸을 때 부대찌개 가게를 했어요. 두 분이서 함께 장사를 하다 보니 어려서부터 가게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애기였을 때는 남편도 기억을 못하지만 6, 7 이 정도 되면 이런저런 기억이 남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기억 속에는 혼나는 기억밖에 없었대요. 장삿집이다 보니 손님들 앞에서 어린애가 말썽을 부리면 부모 입장에서도 난감한 건 당연하죠. 그런 이유로 꾸중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말썽 피우는 아이를 혼낸 게 아니라 어린애한테 일을 시키고 제대로 못하면 그걸로 매질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남편이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손님상에 뜨거운 육수를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어른도 뜨거운 음식을 서빙할 때 조심해야 하는데 그걸 어린애한테 맡겼다는 것부터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애한테 일을 시키는 걸 아주 당연시 여겼나 봅니다. 그러다 남편이 그걸 들고 가다 왕창 쏟아버렸대요. 그나마 다행히도 남편이 다친 데는 없지만 가게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부모라면 상식적으로 자식이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하지만 저희 시모는 대뜸 화부터 냈다고 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초심상이라곤 하나도 없니?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속 터진다. 얼른 걸레 들고 와서 닦아. 남편은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고 가게에 온 손님들이 남편을 달래줬다고 해요. 그 모습에 시모는 손님들한테 애 버릇 나빠지니 그냥 두라고 또 한 소리를 했고요. 아줌마, 애 놀란 거 안 보여요? 거참 해도 너무하네. 지가 잘못해놓고 놀라긴 왜 놀래? 아휴, 속 시끄러워서 어디 살겠어? 참네, 저 주인 양반 하는 꼴 보니 이 집 다시는 못 오겠구만. 남의 가게에서 시끄럽게 굴 거면 오지 마세요. 아저씨 아니라도 장사 잘 되니까 그냥 가세요. 이렇게 손님과 시어머니가 옥신각신하며 호란이 시끄러워지자 주방에 있던 시아버지까지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고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가게가 이렇게 시끄러워? 민욱이가 저 아까운 육수를 다 쏟았지 뭐예요. 내가 진짜 못 살아. 뭐 하나 마음 놓고 시킬 수가 없으니.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얼른 닦으라고 하고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시며 이놈의 집구석은 하루도 조용히 넘어갈 날이 없어. 이렇게 혼잣말을 하셨답니다. 결국 손님들은 밥 먹다 말고 똥 밟았다며 그냥 나가버리고 남편은 그날 맥까지 맞고 밥도 굶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은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시부모님들이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소리 지르며 때리기도 하셨대요. 주변 가게에선 하도 애를 잡으니 그만 좀 하라고 말리다가 오히려 시부모님과 싸움이 난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내 자식 내가 혼낸다는데 그쪽이 무슨 상관이에요. 애 버릇없이 크면 나중에 누가 책임지는데 애 인생 책임질 거 아니면 남의 집 일에 상관하지 마시고 당신 집이나 잘 건사하세요. 이렇게 말하며 남편을 끌고 가게에 딸린 쪽방으로 들어가 종아리에 피가 날 때까지 때리곤 했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었죠. 남편은 그렇게 시모의 모진 학대와 또 시부의 무관심 속에서 눈치만 보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그 강도가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어요. 학교 준비물이라도 사야 하는 날엔 각오하고 집으로 갔다고 해요. 엄마, 내일 과학주머니 가져가야 해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하니? 너는 나랑 네 아버지가 하루 종일 듣고 빠지게 일을 하는데 돈 얘기가 나오니? 매번 이런 식이다 보니 남편은 자주 준비물을 안 가져갔고 그 해에 담임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남편의 운명이 결정됐다고 해요. 학생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선생님은 매번 준비물을 빠뜨리는 남편에게 따로 준비물을 챙겨주시는가 하면 또 기본 소양이 안 된 선생은 반 애들 전부가 보는 데서 망신을 주기도 했답니다. 그나마 나중엔 동네 신문 배급소 사장님이 남편 사정을 잘 알아서 신문 배달 일을 주셨다고 해요. 민욱이 너 이리 와봐라. 요새도 네 엄마가 그렇게 때리니? 집에서 용돈은 주니?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있자 그러지 말고 내일 새벽에 배급소 앞으로 와라. 신문 배달하면 용돈은 벌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 일자리를 주셔서 어릴 때부터 혼자 벌어서 생활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중학교에 올라갈 때 남편은 가출을 하게 되었어요. 요새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한다고 들었는데 예전엔 중학교도 전부 돈 내고 다녀야 했거든요. 등록금이며 교복이며 돈 들어갈 곳이 수두룩 빽빽해졌죠. 돈 잡아먹는 귀신이 따로 없구나. 앞으로 저거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보낼까 몰라. 너 그냥 중학교 졸업하면 어디 공장을 가든 뭘 하든 나가서 돈 벌어와라. 이대로 네 뒷바라지 하느라 나랑 네 아빠 제명에 못 죽겠다. 남편은 그 모습에 뭐가 죄송한지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죄송? 그럼 죄송할 짓을 하지 말거라. 돈 써가며 중학교까지 다녀야겠니? 공부도 못하는 게 학교는 가겠다고 저리 우겨대나 몰라. 시어머니 잔소리는 끝이 없었고 그 모습에 시부는 진절머리 난다며 현금을 남편 앞에 툭 던졌다고 해요. 부모라고 자식에게 무조건 희생하라는 법은 없다. 당장은 네가 어리니까 학비며 몇몇 해주지만 네가 돈 벌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전부 부모한테 갚아야 한다. 남편은 그날 울면서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갔다는데 겨우 14살 아이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3일을 꼬박 노숙하며 지내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건 그렇게 3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달랑 하나 있는 아들이 3일째 집에 안 들어온 것도 시부모님들은 모르더래요. 너는 쉴 때 가게 일은 안 돕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앞으로는 시간 날 때마다 쏘다닐 생각 말고 가게 일이라도 도와서 네 밥벌이라도 해라. 시아버지는 남편이 친구들 만나 잠깐 놀다 왔다고 생각했는지 저렇게 말했고 남편도 가출을 했니 어쨌니 말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출해서 돈을 쓰는 바람에 교복 맞출 돈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결국 남편은 입학하고 한 달을 체육복을 입고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또 그걸로 학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결국 싸움까지 이어져 담임 선생님이 남편을 딱하게 여겨 졸업생의 교복을 얻어다 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이 입던 교복을 물려받으면 부끄러울 법도 한데 남편은 오히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항상 고맙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의 꿈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고 지금은 그 꿈을 이뤄 초등학교 선생님이랍니다. 고등학교는 아예 포기하고 검정고시로 졸업장 땄고 대학도 혼자 돈 벌어서 가느라 남들보다 늦게 가서 도움 없이 그렇게 졸업했습니다. 시부모님 말로는 여태 키워줬니 어쨌니 하지만 기껏해야 중학교 학비 받은 게 전부인 상황이에요. 아무튼 남편이 자라면서 부모님께 받은 도움이라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다니 키워준 값이라고 지금까지 모은 돈 싹 뱉고 새로 시작하라는데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저희 둘 다 시부모님 말씀에 콧방귀도 안 꼈는데
저희 가족들이 일부라도 주는 게 나중에 편할 거라고 설득하더라고요. 네 시부모가 여태 잘했다고 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줘야 나중에 탈이 없어. 분위기 보니 지금 안 주면 때마다 키워줬니 어쨌니 하면서 이것저것 요구할 것 같은데 지금 딱 주고 제대로 정리해둬. 그래야 나중에 너희도 할 말이 있지. 생각해보니 맞는 말 같더라고요. 돈을 떠나서도 매번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소리 나오면 답이 없잖아요. 사실 남편도 시부모님에 대한 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낳아준 데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고 여태 연락하며 살고 있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인간 정리한다 생각하고 남편이 모은 돈에서 시부모님께 절반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골리고 몇 달 지나 첫 명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시댁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남편이 먼저 가지 말자고 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빚은 다 갚았다고 생각해. 가서 좋은 소리 나올 리도 없는데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며 서로 얼굴 볼 필요는 없잖아. 아마 부모님도 그걸 바라고 계실 거야. 남편이 저리 말해도 제 딴에는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인사는 드려야지 싶어서 한우 택배로 보내고 명절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남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전화 받자마자 짜는 소리를 하는데 신경질이 확 올라왔습니다. 고기가 뭐가 있다구냐? 어디서 싸구려 사서 보내놓고 고맙단 말 드리려고 전화했니? 그 순간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대답도 안 하고 끊어버렸어요. 제 입에서 뭔 말이 나갈지 겁도 나고 진짜 상종 못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끊기니 어머님이 궁금했는지 아니면 아직 덜 쏟아내서 그러는 건지 전화를 다시 하셨습니다. 안 받을까 하다가 일단 도리는 해야 나중에 할 말이 있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 버릇없이 시어머니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툭 끊는 거니? 긴 말 필요 없고 할 말 있던 참이었는데 집에 한번 오거라. 결국 명절에 겸사겸사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출발 전부터 표정이 안 좋았어요. 안 그래도 계속 인연 끊고 싶어 하던 사람인데 제가 괜히 며느리 도리한다고 연락하는 바람에 남편을 괴롭히게 된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길 시부모님이 남편한테 뭔 소리 한마디라도 하면 바로 뒤엎고 인연 끊겠다 다짐을 하고 갔어요. 저희가 도착하니 시아버지는 안 계시고 시어머니만 계셨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몇 달 만에 뵈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뭔가 좀 달라 보였어요. 살이 좀 올라서 그런가 생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다짜고짜 말씀하시더군요. 민욱이 동생 생겼다. 내가 늙어서 애를 낳고도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구나. 너네가 애 유치원까지만 좀 보내다오. 순간 저는 시부모님이 입양을 한다는 말인가 했네요. 환갑도 훨씬 지난 분들이니 임신했을 거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럼 굳이 애를 데려올 필요가... 너는 기가 막혔니? 내가 지금 임신했다고 말하고 있잖니. 민욱이 너는 저렇게 말귀도 못 알아듣는 답답한 애 데리고 어떻게 한평생을 살겠단 말이냐? 긴 말 할 것 없고 힘에 부치니 너네가 애 키우는 거 좀 도와달란 말이다. 생각해보면 도와주는 것도 아니지. 내가 널 여태 키워줬으니 너도 보답은 해야 하지 않겠어? 시모의 헛소리가 또 나오니 한마디 하고 끝내야겠다 싶어서 말을 하려는데 뒤에서 시아버지의 고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옆에 언니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 애들한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둘 다 수치심이라고는 없는 양반들인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저렇게 말씀하시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만 가보라고 해서 저희 부부는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오게 됐어요. 차를 타고 10분 정도 가다 친정에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급하게 나오느라 시댁에 제 핸드폰을 두고 온 겁니다. 아버님 댁에 핸드폰 두고 왔어. 전화해볼까? 무슨 소리 할지도 모르는데 열쇠 있으니까 조용히 가서 가지고 나오자. 전화 드리고 찾으러 갈까 하다가 괜히 시부모님 분위기도 안 좋은데 2번 욕먹기 싫어서 남편과 저는 전화 안 드리고 그냥 찾으러 가기로 했어요.
시댁 앞에 도착해서 남편은 차에서 기다리고 저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시부모님은 싸우고 계시는지 방 안에서 고성이 오가고 있었어요. 거실에 보니 핸드폰이 놓여 있어 손에 쥐고 나오려는데 방에서 상상도 못할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평생 내 자식이라고 품에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늙음하게 자식 하나 보나 했더니 그걸 남한테 키워달라고 해? 이 여편네가 정신이 아주 나갔구먼. 저는 너무 놀라 까치발을 하고 조용히 방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그나마 핏줄이기라도 하지. 나는 생판나마니요. 당신 형이라는 사람이 자식 놓고 그렇게 뒤져서 내가 평생을 고생하느라 이제야 내 자식 빼고도 기를 힘이 없구려. 그러니 민욱이가 대신 길러줘야죠. 그러니까 시부모님 말은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고 데리고 와서 길렀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했던 모진 행동에 대한 의문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거실로 나오기 전에 얼른 집을 나왔어요. 시댁에서 나와 차로 가는 길이 천리길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아득하게 느껴졌네요. 운전석에 앉아 저를 기다리던 남편은 제 얼굴을 보곤 차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또 뭐라고 하신 거야? 저는 남편이 하는 말에 대답은 못하고 간신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자. 남편은 제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상황을 눈치채곤 아무 말 없이 운전을 하였어요. 집에 도착해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편에게 시부모님이 나눈 이야기를 천천히 전부 이야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제 말이 끝날 때까지 차분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부모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내 부모가 아니었다는 거잖아. 저는 남편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차라리 잘 됐어. 항상 내 마음속엔 부모님에 대한 원망에 앞서 왜 나한테 그럴까라는 의문이 컸었거든. 이제야 속이 시원해진 기분이다. 하지만 저에겐 여전히 의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키우기 싫었다면 보육원에 보낼 수 있었던 거잖아. 굳이 왜 당신을 데려가서 그렇게 구박을 했던 걸까? 그래도 핏줄이라 외면하지 못했던 거 아닐까? 남편은 그 부분에선 큰 의심 없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 뒤에 숨겨진 뭔가가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언니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좋은 일 앞두고 다들 언짢아질까봐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시부모들 처음부터 이상했어. 너희 결혼 때 제부 친척은 한 명도 안 왔잖아. 전부 친구들이었지. 내 생각엔 제부가 입양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언니의 권유로 저는 심부름센터에 남편의 입양과 관련된 일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지금의 부모님인 삼촌 부부에게 입양이 됐더군요. 그런데 심부름센터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의 친부모님이 동생 부부인 현재 시부모님과 함께 저수지로 놀러 갔다가 의문의 익사사고로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던 형님 내외가 한꺼번에 물에 빠져 죽었으니 동네에선 동생 내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돌았고 결국 두 분은 고향을 떠나 연고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신 겁니다. 특히나 그런 소문에 힘이 실렸던 이유는 그 당시 남편의 친부모님이 큰 돈을 만질 기회가 생겼고 동생 내외인 시부모님이 그 돈을 끌어다 쓰면서 동네에서 몇 번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형님 내외가 죽고 나자 재산 상속인인 남편인 양자로 데려가며 돈도 함께 가져간 것이죠.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친부모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알 길은 없다고 하더군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증거 자체도 존재하지 않고요. 사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소름 끼친다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시부모님이 돈을 탐냈을지언정 사람을 죽일 만큼 악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익사사고에 대해서 다른 의문점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의뢰한 일에 대해 얘기하며 저희 부부 둘 다 같은 결론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냉정하고 나에게 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살인을 저지를 사람들은 아닐 거야. 아무나 살인자가 된 건 아니잖아. 그 후로 남편과 저는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양자라고 잘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이제와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도 않았고 재산에 대해서도 괜한 다툼으로 엮이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거든요.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시아버지에겐 따로 연락이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가끔 문자나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자식을 낳으면 저희에게 육아를 떠넘길 속셈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시모에게 태어날 아이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어요. 어머님 자식이면 어머님이 키우셔야죠. 저 괜히 남의 자식 데려다 잘 키웠니 못 키웠니 소리 듣기 싫어요. 그게 아니라도 일하느라 바쁜데 어떻게 애를 키워요. 앞으로 이 일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욱 씨도 저랑 같은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후 몇 번이나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오는 걸 받지 않았고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인연은 끈덕지게 이어졌어요. 하루는 친정엄마가 놀란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안 사돈이 전화를 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너희가 부모를 버렸다고 김서방 학교에 이 사실을 전부 알리겠다고 소리소리 지르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고? 노인네가 진짜 노망이 났나? 내가 직접 찾아가서 결판 낼 테니까 앞으로는 연락 와도 받지 마. 엄마와 전화를 끊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 제가 문 앞에 있는 걸 본 이웃이 얘기해 주길 시부모님은 출산 때문에 전날 밤에 병원에 갔다더군요. 출산하고 급해지니까 저희 부부를 협박하기 위해 엄마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저는 병원이 어딘지 확인한 후 전자상가에 들러 소형 녹음기 하나를 구입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하는 걸로 봐선 끝장을 보자는 것 같던데 저도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쪽에선 증거가 부족하니 닥치는 대로 증거를 모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조리원이랑 같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였어요.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조리실 호수를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몇 호실인지 얘기해주며 지금 병실엔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가면 네 시어머니도 방에 없을 텐데 나중에 다시 오던지 해라. 저는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녹음기를 설치하려면 방이 비었을 때가 기회라 곧장 병실로 갔습니다. 방에 도착해 침대 아래쪽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시부모님이 돌아오시길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들어오더군요. 저는 아기는 괜찮은지 몸은 어떤지 형식적으로 묻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제 친정엄마한테 연락해서 그이 학교에 연락하겠다 어쩌겠다 하셨다면서요. 어머니 왜 그러신 거예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시어머니를 다그쳤어요. 시어머니는 도끼 눈을 뜨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자식된 도리를 안 하니 네 엄마한테라도 대신하라고 전화했다. 그게 뭐가 문제라서 아직 몸조리도 안 끝난 나한테 찾아와서 따지고 드는 거니? 지금 저희가 애기 안 돌봐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힘들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정 도움이 필요하면 베이비시터 두시면 되는 건데 그걸 직장도 다니고 있는 저희한테 떠넘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버님도 저희가 애기 키워주시길 바라세요? 제 말에 아버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어머님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여편네가 노망이 나서 내 자식을 지금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야? 내가 이 여편네랑 할 말이 있으니 세아가 너는 그만 가보거라. 저는 아버님의 호통에 놀라는 척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제가 노렸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이미 얘기했듯 시부모님 집에 핸드폰을 놓고 왔을 때 두 분이서 아이 양육으로 싸우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불을 지피고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증거를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단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증거를 잡아서 제대로 끝을 볼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협박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하며 제 뜻을 따라주기로 했어요. 다음 날이 되어 저는 병원으로 가서 복도에 숨어 있다가 병실이 비워지길 기다렸습니다. 꽤 긴 시간을 기다렸는데 병실을 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그냥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올까 생각할 때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치료를 받으러 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틈을 타 재빨리 병실로 가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자리를 옮길 것도 없이 바로 녹음기를 틀었어요. 예상대로 제가 가고 난 후 시부모님은 둘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길 생각 없으면 애는 두고 어디든지 가버려. 여태 당신 조카 키워준 걸 고맙게 생각은 못할 망정. 지금 내 나이에 애를 키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원하면 당신 혼자 키우구려. 대신 내 몫은 들고 가야겠어요. 이 미친 여자가 당신 몫이 어딨어? 전부 민욱이 앞으로 돼 있는 거 몰라서 그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앞으로 다 돌릴 테니 당신은 가만히 있다가 손가락이나 빨고 평생을 사슈.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새끼 키우느라 내가 골병이 들어서 내 자식은 키우지도 못하겠구려. 망할 놈의 여편네. 형님 재산 가로채려고 민욱이 호적까지 올리고 평생 옆에 두자고 한 게 누군데? 내가 그때 고아원이든 어디든 보내자고 했었지? 내 자식 민욱이한테 떠넘길 거면 형님 재산 이제라도 전부 걔한테 줄러줄 테니 그렇게 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도 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지킨 건데? 그걸 민욱이를 준다는 말이야. 그 돈은 내가 죽었어도 걔는 못 줘요. 한 번만 더 그 입 놀려봐요. 그땐 나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전부 공소시효 끝났는데 뭘 어쩐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이 어디 나 혼자 한 거야? 당신이 전부 시켜서 한 일 아니야. 여기까지 들은 저는 너무 놀라 녹음기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왔는지 시어머니가 살기 어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움직일 새도 없이 바닥에 떨어진 녹음기를 주워 치마 속으로 감추더군요. 이 약삭빠른 년, 뭘 알고 싶어서 녹음까지 한 거니? 뭐 대단한 증거라도 잡은 것 같니? 어차피 이걸로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순간 두려움보다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평생 뻔뻔하게 살아온 모습이며 또 도리어 화를 내고 협박하는 모습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선 녹음기를 뺏어야 한다는 생각에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애 낳은 노인네가 힘이 어찌나 좋은지 저를 막아서는데 처음에는 힘없이 밀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런 사악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방어책마저 뺏긴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라는 생각에 힘을 냈고 저는 시어머니의 치맛단을 잡아치져 그 속에 넣어둔 녹음기를 빼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재빠르게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다행히 제가 또다시 녹음하는 건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찢어진 치마를 쥐어뜯으며 분을 삭히지 못하고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어요. 너도 네 진짜 시부모처럼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거든? 당장 그 녹음기 내놔라. 내가 못할 것 같으냐? 그때 네 시부모가 물에 빠져 가라앉기까지 했던 생각도 너랑 꼭 같을 게다. 지금 지옥불에 앉았는지 천당에 갔는지 내 알 바 아니지만 이제 사나 우습게 본 대가가 뭔지는 알고 있겠지. 살면서 인간이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사악해 저는 거의 넋을 잃다시피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시모가 빈 주사기 하나를 쥐고 있다는 걸 눈치챘고
가만히 있다간 크게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회를 엿보다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간발의 차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고 그 길로 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협박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저 녹음만 해두려고 했던 것인데 아주 잠깐 사이 시어머니의 민낯을 보았고 이대로 모른 척 넘어간다면 언젠가 큰일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경찰에서 녹음된 이야기를 증거로 고소를 할 수 있었고 시어머니는 바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와 남편에 대한 협박, 그리고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몰래 처분한 것 등으로 고소가 진행되었어요. 한참 재판이 진행되던 중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모의 DNA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미제 사건의 DNA와 일치하는 것이 밝혀졌고 결국 20년이라는 무거운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또한 공범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형을 마치기 전 건강 악화로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네요. 현재 시어머니는 여전히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남편과 저는 그때 많은 고민 끝에 시부모님의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첫째가 과거의 모든 일을 알게 되는 건 아닌지 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들을 입양하며 제가 결심했던 한 가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제 아들은 가슴으로 낳은 제 자식이라는 사실이요. 남편은 아직도 자라면서 겪었던 끔찍한 일들에 대해 가끔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 상처가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시절의 남편을 만나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